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건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른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달성하며 코스피가 6천선을 코앞에 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함께 살던 어머니와 여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투기를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낸 겁니다. 게다가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농지 투기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 정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규제, 세제, 금융 등 막강한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기용 농지도 언급하며 부동산 개혁 범위를 넓혔습니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건 경자 유전에 위배된다며 강제매각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야산 이런 것도 막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이어 투기용 농지까지 개혁의 전선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전가하는 사례는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다주택자에 이어 농지 투기, 그리고 불공정 구조 전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도 꺾이는 모습입니다. 또 성남 분당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무더기로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600세대 규모 리모델링 아파트.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무려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오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선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의 60%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확 줄였잖아요. 큰 자금 조달 때문에 청약했다가 당첨됐어도 포기를 하는. 분당과 용인, 수지 등 준강남으로 불리며 강남보다 더 올랐던 지역에서도 견고하던 시장이 흔들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도 크게 꺾였습니다. 국민들의 1년 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보여주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대폭 낮아진 겁니다. 이달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수치만 보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전인 지난해 4월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과 같은 세금 규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시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코스피가 6천 고지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종가입니다. 5,853으로 출발해 장 초반 5,7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매수가 이어져 2.1% 오른 5,9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미들이 2조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쏟아낸 반면 기관 투자자는 2조 3천억 넘게 사들여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AI 산업 불안 심리로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 AI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서 반영이 된 게.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의 가격은 역대급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종가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말 연초와 비교하면 불과 두세 달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는 25만, SK하이닉스는 150만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역대급으로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에 발효됐습니다. 10%가 일단 적용이 되고 조만간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나라에는 가혹한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을 겨냥해 기존 합의를 뒤집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 무역법 232조와 301조 등을 언급하며 추가로 관세를 올릴 수단이 많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I can charge much more than I was charging. 이런 가운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쌀 관세와 농업 보호 정책을 불공정 무역 조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등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한미 안보 협의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던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와 안보가 한꺼번에 얽힌 한미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는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미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보복 관세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약 7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로저스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What did the committee ask? What did you say toda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 has discriminated? 이번 조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해왔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출석 요구에 따른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걸로 관측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한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대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언급한 만큼 쿠팡 사태가 보복 관세의 근거가 될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로저스 대표의 의회 조사 이후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 등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최장 7박 8일의 대치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린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들에 맞서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현재 3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왼쪽 가슴에 사법부 독립이라고 쓰인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하에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법사위에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만 통과가 됐죠. 충남 대전의 경우 국민의힘 반대가 있었지만 대구 경북은 왜 제외가 된 겁니까? 네, 당초 민주당은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대구 경북도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니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시도 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시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광주 전남만 유일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 규정으로 두어서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도 않아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별은 또 뭡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경북 보류 책임을 둘러싸고 언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는 특위까지 파행이 됐다고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 하지 못하고 공청회만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사실상 파행된 겁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상 압박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앞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국익을 짓밟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며 대미투자 특위 활동도 한동안 여원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서도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다음 달 초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고액의 후원금을 거듭 떠안겼지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강 의원의 읍소에도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겼는데 민주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른바 전륜 거부와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로 맞섰던 국민의힘의 갈등이 징계 국면으로 번졌습니다. 원내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당협위원장 24명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들이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것 등을 지적하며 퇴직론을 꺼내든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협의회는 제소 대상을 범친한계로 짚으면서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로 제명 또는 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선거 준비에 혼선을 주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도부에 돌리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정반대 성명으로 둘로 쪼개진 원회가 윤리위 제소까지 치달은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노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내 소장파는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적절한지 의원 전원 비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끼리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장애 논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동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안팎이 모두 갈라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는 국민은 저륜 논쟁보다 민생 해결에 대한 답을 원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저륜을 둘러싼 의원총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치 톡톡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보죠. 끝장 토론 성사라고 돼 있는데요.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네, 바로 이준석, 전한길 씨, 이 두 사람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이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오는 27일 생중계되는데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한길 씨를 향해서 토론하고 감옥 가세요라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욕입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럽혀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금인낯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 자, 그런데 전한길 씨가 준비한 콘서트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동을 건 건 바로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지사로서 우리 킨텍 사장에게 아주 강력하게 취소 촉구를 했고 윤어경이 같은 극우적인 행태의 집회는 용납할 수 없고. 저희 MBN 취재진이 만난 전 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돼가지고 행사하는 걸 왜 그걸 못하게 협박합니까? 무슨 놈의 콘서트 하는데 도지사가 나서서 하라 마라. 요즘 보면 전한길 씨가 참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어색한 악수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뭔가 멀리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배현진 의원은 좀 미소를 지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보시면요. 장동혁 대표가 의총장으로 들어서죠. 배현진 의원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말을 나누던 도중에 장 대표를 발견합니다. 기다리던 배 의원과 악수하는데 장 대표가 배 의원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악수 후 배 의원은 등을 돌리더니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이면서 그대로 앉죠.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 의원과 장 대표가 어색한 악수를 한 겁니다. 또 보시면요. 배 의원이 장 대표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의총에서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친한계 박정훈, 정성국 의원 등이 바로 뒷자리에서 장 대표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저런 장면이었군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난장판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또 국회 법사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고성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간사를 왜 안 뽑아줍니까? 위원장님 독재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들러리입니까? 여기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아니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법만 통과됐고요. 야당 의원들은 그대로 퇴장해서 법사위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간만에 보면 국회 법사위는 참 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의 통일교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의 구형보다도 1년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앞서 김 여사 재판부가 무죄라 했던 샤넬백 1개도 유죄로 봤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전달 역할을 했을 뿐 공모하진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년과 1억 8천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으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 씨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 씨 재판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여사 재판부는 샤넬백 2개 가운데 대통령 취임 전에 전달된 백에 대해서는 당선 축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씨 재판부는 800만 원에 달하는 샤넬백이 의례적인 선물로 보긴 어렵다며 모두 청탁 대가로 인정하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입장문을 내고 취임 전 제공된 샤넬백 1개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겠다고 밝혀 이 부분이 김 여사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오늘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동생과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세대 문 밖으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경보기 소리가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8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마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해당 세대에 살던 여고생이 숨졌고 동생은 연기흡입, 어머니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랑 따님이신 것 같은데 잠옷바람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가 하나 못 낳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방관님한테. 숨진 여성은 불을 피해 베란다로 대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 명은 화재 경보와 안내방송 등을 듣고 긴급 대피했는데 위층에 살던 50대 여성도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 앞이 막 안 보여.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주방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불이 난 음마 아파트엔 화재를 초기에 잡아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집은 서울에만 300만 채, 전체 주택의 80%가 넘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1979년 지어진 14층짜리 음마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음마 아파트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집은 서울 전체 주택수의 80%가 넘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뛰어난 효과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설치하는 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프링클러를 새로 달려면 천장을 뜯고 관을 넣어야 하고 설치 비용만 한 집에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자동 확산 소화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실험해봤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가 없는 일반 세대에 불이 나자 침대 매트리스가 땔감이 돼 방 전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찹니다. 소화기 설치 세대에선 불이 난 지 2분도 채 안 돼 소화 분말이 화재를 진압합니다. 화재 현장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 세대는 벽과 천장이 까맣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된 세대는 이렇게 발화점 일부만 불에 탔을 뿐 나머지 집안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발화점과 가까운 곳에 벗어놓은 옷은 전혀 불에 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당 25,000원 정도. 화재 안전 취약자는 무상을 보급하고 일반 가정 세대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그동안 보일러실에서만 설치하던 자동 확산 소화기를 거실이나 침실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소방청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자신의 재력을 여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수표가 진짜인 줄 알았던 헤어진 옛 연인이 은행에 가져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차량 트렁크를 수색하자 100만 원권 수표 뭉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무려 5,600장, 60억 원어치에 가까운 이 수표들은 모두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입니다.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1년 전문 인쇄업자에게 유튜브 소품을 만든다고 속여 수표들을 찍어냈습니다. 포토샵으로 번호를 조작하고 뒷면에는 자신의 도장까지 찍어 누가 봐도 실제 수표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오로지 재력 과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원 신분을 속이고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을 만났는데 수표 뭉치를 보여주며 부유층 인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가짜 인생은 헤어진 연인 때문에 탄로났습니다.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몰래 챙긴 위조 수표가 진짜인 줄 알고 은행에 입금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오매를 은행에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수표 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오류가 뜨니까. 경찰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압수한 위조 수표 전량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20대 자매를 성폭행하고 사회로 돌아온 노영대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성범죄자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지만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런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던 노영대. 2달 전부터 당국의 감시 속에 춘천의 한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자 이웃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사를 고려해 볼 것도 같아요. 문제는 기관 입소를 제외하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도 성범죄자 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서울의 한 여대 인근 자치촌에 가봤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반경 2km 이내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대 앞 자치촌 인근에도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전력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이 거주민들과 비슷한 20대 여성 대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고지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감에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있다는 거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실제로 깔아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지 대상을 확대를 하면은 성범죄자인 본인들에게도 이런 심리적인 억제력이 작용을 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성범죄자 강제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범 가능성을 줄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기준은 현행 만 14세입니다. 중학교 2, 3학년에 해당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준을 1살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며 2달 안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 보도 보시고 사건 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세?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는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만 13세 미만으로 기준을 한 살 낮추면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을 가르는 나이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여전히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형벌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되니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과 범죄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만 생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결론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달 안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업무 보고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시한까지 정한 만큼 2달 후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네, 촉법소년 기준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이 사건 추적에서 주진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주 기자. 나 촉법소년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아이들이 많은 건가요? 네, 한때의 실수나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범죄 수준의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서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고요. 예.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른바 소화기 테러까지 감행합니다. 경찰에 붙잡혀도 이들에게는 촉법소년이라는 무기가 있어서인지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야, 일로 와봐라. 때려봐요. 그겠다. 때려봐요. 예, 참아야 하느니 이 말이 절로 이제 떠오르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꾹 참을 수밖에 없는 경찰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촉법소년이라 해도 체포를 해서 뭐 벌을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미성년자 처벌 법률인 소년법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만 10살 이하 어린이들은 너무 어리니까 어떤 처벌도 할 수가 없고요. 예. 만 14살에서 19살 사이는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낀 촉법소년입니다. 애매하게 어리니까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요. 형사재판이 없으니까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마구 난동을 부리거나 흉기를 휘둘러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오히려 이걸 무기로까지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인 건데, 그런데 강력범죄까지 이어진다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학날에 14살 소년이 총을 들고 등교해서 총기 난사를 벌여서 무려 4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He was at the door and they almost let him in until they backed up and then he turned away and that's when you hear like the first rounds of fire. 미국은 주에 따라서 촉법소년 나이가 만 7살인 만큼 매우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영국 등 다른 나라는 만 10살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의 사건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물론 엄격한 처벌만이 미성년자들의 뉘우침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의 갱생 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낮추는 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2달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밤새 강풍을 타고 매섭게 번지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를, 주민들은
호수를 부여잡고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국가소방 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기세등등했던 밀양 산불. 어둠이 내리자 시뻘건 불기둥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마을 앞까지 거칠 것 없이 내려온 산불은 요양원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소방의 대용량 방사포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분당 4만 5천 리터를 발사하는데 중형 소방차 15대 분량을 투하하며 요양원을 지켰습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약 한 100m에서 압력이 많이 올라가면 130m까지는 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불길들을 다 차단을 시키면서 직접 타격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밤새 산불과 맞섰습니다. 밤새 크게 번진 산불은 제 뒤에 있는 야산을 까맣게 태우고 이곳 식당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미리 출동한 소방과 식당 주인이 사투를 벌여 건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지요. 그럼 밤새도록 잠았으면 자도 안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물 뿌렸지. 여기 소방차가 안 열 때 진을 치고 있었고. 해가 뜨자 30대가 넘는 산림청 헬기가 집중 투입됐고 오후 들어 기다리던 비까지 쏟아지면서 밀양 산불은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로 치면 장관급인 당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위상이 더욱 높아진 건데요. 일각에선 후계 내정 단계로 알려진 조카 김주애와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으로 대남 대미 메시지를 주도하며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해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어제부로 당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 박광웅, 한광상. 우리나라로서는 차관급인 당 부부장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당 부장으로 올라선 건데 정치국 후보위원직함도 5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여정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면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력투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권력투쟁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특명을 받고 김주애의 여러 가지 선정 활동 총 연출한 사람이 김여정인데 무슨 조카와 같이 권력투쟁을 한단 말입니까? 김주애는 이번 9차 당대회 일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향후 열병식 등 부대 행사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살펴봅니다. 미국이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부도 암살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금지 경보와 함께 레바논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란과의 무력 충돌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때마다 표적이 됐던 곳입니다. 미군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풀이됩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펜타곤 피자 지수를 언급하며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미국의 군사활동이 임박했을 때 펜타곤 주변 피자 주문량이 많아진다는 비공식 지표인데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엄청나게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생각해봤다고 밝혔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곧 군사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은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공격 규모와 상관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ny state would react to an act of aggression as part of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ferociously.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신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렇게 이란과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부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승조원들은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 화장실까지 막히는 정비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가족 장례식도 못 가고 화장실도 막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상황입니다. 항해 기간이 길어지며 항모에 탄 승조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롱하듯 SNS에서는 각종 변기가 역류하는 영상들이 밈처럼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지만 제럴드 포드함은 8개월간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항해를 시작한 뒤 마두로 체포작전에 투입된 데 이어 중동으로 또 배치된 겁니다. Meantime, we have tremendous power has arrived and additional power, as you know, another carrier is going out. 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댄케인 미국 합장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보좌진들과의 회의에서 이란 공격을 만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크게 고갈된 상태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은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결정은 내가 내린다고 발끈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페루 남부에 쏟아진 폭우로 5천 가구가 넘게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수재민을 태우고 이송하던 군용 헬기가 추락해 15명이 숨지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흙탕물에 차들이 떠내려갑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온몸으로 현관문을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현지 시각 19일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페루 남부 지역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Podemos pasar todo esto está inundado. Mire acá, ha roto esta puerta del patio. 도심 하천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주택 5,500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고 고지대에 내린 폭우는 산사태로도 이어져 집안에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페루 당국은 전국 700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ambién hemos solicitado al Ejecutivo que ponga a disposición toda la maquinaria que tienen acá, el Ministerio de Agricultura. 설상가상으로 수재민을 이송하던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항공관제 시스템에서 사라졌던 헬기의 잔해가 발견된 건데 페루 공군은 조종사를 포함해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3세 어린이 등 미성년자 7명도 포함됐습니다. 페루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 2, 3월까지 우기를 보내는 만큼 이맘때쯤 비 피해가 잦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엘니뇨 현상 탓에 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 드론 공습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시뻘건 불길이 폭발하듯 치솟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불은 꺼지지 않은 채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한 주요 석유 펌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해당 석유 펌프장은 인근 산업시설은 물론 동유럽 국가들로 연료를 보내는 핵심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에도 가스 처리 시설과 석유 저장소를 타격한 바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떨어져 있는 항공기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 항공기가 숲으로 추락해 조종사와 의료진 등 탑승자 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यहाँ पर वही 7 से 8 के बीच में जब मौसम बहुत तूफान थे उस समय प्लेन काफ़ी नीचे गांव से गुजर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क्या हुआ कि ग्रामीण काफ़ी डर चुके थे कि प्लेन इसी आसपास क्रैश होगा. 주 당국은 악천후로 인한 난기류를 통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성을 잃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지난해 5월 고작 16살이던 아들이 총격 살해당했는데 그 범인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자 격분한 겁니다. 풀려난 총격범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버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을 틈타 가짜 다이어트 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까지 앞세워 먹는 위고비라며 소비자들을 속였는데요. 효과는커녕 도움되는 성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구독자 200만 명을 기록했다는 한 유튜브 채널 속 영상입니다. Manages carbohydrate absorption. 의사가 다이어트 약을 추천하는 것 같지만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입니다. 실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원료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명 비만 치료제 제품명이나 성분명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이어트 의약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의 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들을 조사한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었지만 함량이 현저히 모자랐습니다.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약처에 AI 생성 광고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세먼지에 황사에 꽃가루까지 봄철엔 눈이 쉽게 불편해지죠. 그런데 깜빡일 때마다 모래가 들어간 듯한 심한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단순 건조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생기는 딱딱한 염증, 결막 결석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입니다. 안과를 찾은 50대 여성 추모 씨는 눈을 감을 때마다 강한 거슬림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썹이 빠졌나?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런 건 없고 돌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눈꺼풀 안쪽에 희거나 노랗게 생긴 결막 결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돌출된 부위가 각막을 자극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껄끄러운 촉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막 결석은 결막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 찌꺼기가 눈물로 씻기지 않은 채 돌처럼 굳어버려 생깁니다. 노화로 눈물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콘택트 렌즈를 자주 착용하거나 평소 눈화장이 짙으면 결막 결석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인 기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보니 왼쪽 눈은 위아래로 4개, 오른쪽 눈은 아랫부위에서 3개의 결막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결막 결석은 저절로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물리적인 제거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른 눈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막 결석이 계속 상처를 만드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요. 심한 경우에 감염성 각막염까지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막 결석은 눈꺼풀 바깥쪽에 세균으로 생기는 다래끼와는 다른 질환이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국과 브라질 간 방송기술과 콘텐츠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이 추진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시케이라 필류 브라질 통신부 장관을 만나 브라질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에 우리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우리 선수단이 위풍당당 귀국했습니다. 쇼트트랙 2관왕에 오르며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입증한 김길리 선수는 실제 자동차 제조사가 준비한 슈퍼카를 타고 귀가했는데요. 현장에 권용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황대헌과 최민정이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뒤따라 선수들이 활짝 웃으며 개선했고 마중 나온 최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수경 선수단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넵니다. 대회 2관왕을 차지한 김길리는 몰려든 환영 인파에 어안이 벙벙.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오자마자 다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고요. 뭔가 연예인 체험하는 기분이고요. 람보르기니 별명처럼 슈퍼카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김길리는 실제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집까지 의전도 받았습니다. 17일간의 열전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3위에 성과를 냈습니다. 비록 톱10 진입에 실패했지만 금메달 3개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 베이징 대회보다 한 계단 도약했습니다. 특히 불모지였던 설상의 약진과 김길리, 최가온, 유승은 등 Z세대의 활약을 통해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로 빙상, 설상, 썰매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의 결과입니다. 지난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들은 이제 프랑스 알프스를 향한 다음 4년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빛만 흐렸는데요. 남부지방은 지금도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경북과 경남 서부, 전북 북동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내륙에는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눈비가 거의 오지 않은 수도권과 일부 강원에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1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광주가 0도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16도, 대구는 14도까지 올라서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